SK텔레콤이 지주사와 통신사로 나눠서 사업을 재편하겠다 밝혔죠. SK텔레콤이 하던 통신 관련된 일만 남겨두고 자회사로 데리고 있던 SK하이닉스, ADT캡스, 티맵모빌리티 같은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지주사로 묶어서 독립시키겠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SK텔레콤 위에는 이미 SK라는 지주사가 있잖아요. 이 지주사 밑에 중간 지주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자,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그리고 SK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그려봐요. SK는 일찌감치 통신에 진출하는 회사죠. 경쟁자가 별로 없고 블루오션이라는 판단을 선대 회장 때 내렸다고 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SK는 M&A로 큰 회사인데요. 1953년 섬유업체로 출발해서 국내 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결도 M&A죠. SK텔레콤도 사실은 정부가 지분 갖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4천억 원에 인수하고 나중에 등장한 신세계통신까지 인수해서 키운 회사고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한 대씩 다 들고 있는 세상이지만 한국이동통신 인수할 때만 해도 무선 호출, 일명 삐삐 가입자가 겨우 100만 명을 돌파했던 시점이었거든요. SK텔레콤이 최초로 CDMA를 도입한 그 다음 해부터 016, 018, 019 같은 경쟁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본격적 이동통신 경쟁에 돌입했으니 타이밍과 투자 대상 참 좋았던 듯 싶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덕에 2000년대 초반 해도 SK텔레콤은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는데 2001년 매출 증가율 12.8%, 2002년 11.4% 등으로 고성장을 했죠. 2005년부터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또 M&A에 나선 SK텔레콤은 2008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해서 IPTV 유선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이미 통신시장 전반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경쟁은 격화됐고 성장률은 1에서 2%, 정체기에 접어들고 만 거죠. 그 사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조류를 제대로 탄 카카오와 네이버는 네이트와 네이트온이 가지고 있던 파일을 다 흡수해서 멀리 가고 있었으니 SK텔레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의 조류는 SK텔레콤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죠. 결국 통신업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한 수로 꺼내든 것이 탈통신화, 빅테크로 가자는 것인데요. 여기도 M&A 특기가 적용됐습니다. 통신과 접점이 많은 보안은요, ADT캡스를 인수해서 SK인포셋과 합병하고 이커머스하는 11번가는 아마존과 협력관계를 맺고 우버 끌어들여서 티맵모빌리티 우버 합작법인 만들고 지상파 3사와 함께 콘텐츠 회사 웨이브 만들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죠. 2015년 이동통신 3사 엠마켓을 합해서 원스토어를 만들고 네이버까지 여기에 합류시키면서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손잡기 전문이긴 하지만 원조는 SK텔레콤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자, 이렇게 사업을 재편해 나가면서 양자, 암호에,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뉴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듯합니다. 빅테크가 되기 위해 주무기까지 꺼내가며 엄청난 변혁의 폭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변혁의 시점에서 나온 이번 인적 분할 소식에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소식이 호재이냐 악재이냐일 겁니다. 우선 인적 분할이라는 분할 방식이 주주 입장에선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것부터 짚어볼게요. 앞서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인 LG 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한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났던 이유가 지분 희석에 소액 주주들이 신설회사 주식을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자,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존속회사나 신설 지주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 방식이거든요. 이번엔 주주들이 투자 선택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캐시카우는 앞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 통신업, 우리가 내는 스마트폰 사용 요금인데요. 2020년 4분기 기준 매출의 54%가 무선통신에서 오는 상황이니까요. 자, SK텔레콤은 전체 통신가입자 시장 점유율 47.7% 1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5G에서도 46.4%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1위 사업자죠. 주주로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배당 때문인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만 결정된 게 아니라 정관을 바꿔서 분기 배당의 근거도 마련했는데 이건 6개월에 한 번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대신증권의 의견처럼 사실 안정적 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실적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고배당주라는 점, 이번 인적 분할에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부문 핵심 자회사들은 존속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 이 캐시카우는 쉽게 사라질 캐시카우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업 자체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SK텔레콤이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분할의 핵심은요, 탈통신의 큰 축으로 영입했던 핵심 자회사들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점 생각해봐야겠죠. 이번에 지주사로 편입될 자회사들이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줄줄이 IPO가 예정돼 있는 만큼 비통신 부문의 투자 자산 가치가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건 긍정적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들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어림잡아도 20조인데 SK텔레콤 시가총액이 24조라는 건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원스토어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OTT 플랫폼 가입자도 늘고 아마존과 제휴 예정인 11번가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자회사에서의 매출과 하이닉스에서의 배당금을 기반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 회사를 인수하거나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도 커졌죠. 한결 가벼워진 몸집으로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자회사 가치 반영과 함께 ICT 성장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정말 최상의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중간 지주사와 통신사의 적정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고 이런 논란의 핵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제일 불안해했던 것이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다시 SK 지주사와 이 중간 지주사가 합병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텔레콤은 성장 프로펠러단 핵심 자회사 다 내보내고 나서 껍데기만 남는 거고 그럼 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였던 거죠. 2018년 현대의 지배구조 개편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기업 가치 한 70% 정도를 담당하는 AS 부문을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주주의 반발 때문에 이게 실패했었죠. 행동주의 사모펀드 그 유명한 엘리엇까지 나서서 이를 막았고요. 동학개미운동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확대된 지금은 더 불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고 SK 경영진도 선제적으로 SK와의 합병은 당분간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지배하려고 분할하는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봤던 하나금융투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SK가 SKT를 그리고 다시 SKT가 SK하이닉스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른 회사를 M&A 할 때 지분 일부만 사지 못하고 100%를 다 사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합병을 할 수밖에 없으니 합병 리스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나금융투자도요. 합병 안 한다는 회사의 확인이 나오고 나서야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면했다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통신회사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매력이 높아지겠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미래 성장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통신업 자체로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 있죠. 사실 코로나로 IT 관련주들이 다 오를 때 SK텔레콤이 안 올랐던 이유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물론 전통 내수 산업의 한계를 깨고 일본 라쿠텐에는 5G 네트워크 수출하고 컴캐스트와 통신 활용한 e스포츠 사업 진출하고 이런 소식 들리고요. 구독형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에 솔깃하기도 하지만 아직 5G라 부를 수 없을 만한 속도나 서비스의 한계도 여전하거든요. 기회와 리스크를 나눠서 살펴봤지만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어디 안 간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SK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뛰어난 신사업을 미리 내다보는 M&A DNA죠. 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M&A DNA가 가장 잘 발현된 사례인데요. 2011년 인수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의문이 많았죠. 근데 인수하자마자 R&D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탑으로 키웠습니다. 2016년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사 OCI 머티리얼즈, 2017년 웨이퍼 제조사 LG 실트론 등을 차례로 인수했고요. 일본 키옥시아 인수도 참여해서 랜드 부문을 보강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인수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탁월한 M&A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듀폰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 인수, 2차 전지 핵심 소재 만드는 KCFT를 사서 SK 넥실리스라는 간판을 바꿔달았죠. 반도체 사업 수직 계열화까지 완벽하게 이뤄내가고 있는 셈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서든데스 할 수 있다. 딥체인지가 필요하다는 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 기치 아래 공격적인 M&A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2015년 투자용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 사업 인수, 미국 바이오회사 엠팩 인수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미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같은 신사업 위주로 펼쳐질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게 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걸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이 주류였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무형자산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빅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IT같이 무형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자, 글로벌 시가총액 탑5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 자료도 이를 방증하고요. 부동산 자산 없는 에어비앤비, 차량 없는 우송업 우버의 등장만 봐도 이를 알 수가 있죠. 자, SK 역시도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위기 때마다 M&A로 해쳐온 DNA를 잘 살려서 선제적 사업 재편으로 시장의 신흥 강자들에게 관록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 줄 평 남겨주시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